자, 83페이지 보시면 4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 나오죠. 입법주의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면 이 갑을 우리가 표의자라고 하고 을을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하죠. 근데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첫째, 의사가 완성되는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땅을 을에게 팔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단계겠죠. 그 완성된 내용을 편지로 써가지고 을에게 발송을 했어요. 발송을 했던 을의 집에 꽂혔다 도착을 하고요. 도착한 내용을 을이 뜯어서 읽어봐서 아, 그 내용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인식하는 단계가 있겠죠. 그런 4단계에 걸쳐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되는데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하느냐. 을이 그 내용을 인식해야 알아야 효과가 생긴다. 이거 우리가 요지주의라고 하고요. 알 필요까지는 없다. 도달하기만 하면 효과가 발생한다. 도달주의라고 하고요. 도착할 필요도 없다. 보내기만 하면 바로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뭐예요? 발신주의라고 하고, 보낼 필요도 없이 그냥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발생한다. 이걸 우리가 표백주의라고 해요. 입법주의에서 총 4가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일단 우리 민법은 3가지만 있어요. 큰 가지는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예, 요지주의가 없다는 거죠. 왜 요지주의가 없냐면은 을에게 갑에게 너무 불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효과가 생긴다는 말은 결국 을이 손에 들고 있더라도 몰라요. 그럼 뭐예요? 땡이란 얘기거든요. 그죠? 따라서 이 요지주의는 표의자에게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와 발신주의와 표백주의 이 3가지가 있는데 표백주의는 언제 쓰이냐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를 취하겠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논리적으로 뭐 할 수도 없어요? 보낼 수도 없는 거죠. 보낼 수도 없으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의사가 완성되는 순간 바로 효과가 생긴다. 표백주의를 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달주의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발신주의가 뭐가 되냐면 예외가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고요. 예외적으로 뭐죠? 발신주의를 취하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뭘 취하죠? 표백주의를 취한다. 이게 뭐죠? 결론이죠. 그래서 하단에 보신 2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시기에서 1번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뭘 취한다고요? 표백주의. 그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해가지고 111주의랑을 보시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큰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해서 원칙이 뭐예요? 도달주의인 거죠. 밑에 2번 예외적으로 뭐예요? 발신주의. 예부터 먼저 보시면 왜 도달주의가 원칙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발신주의는 문제가 있어요. 발신주의는 발신만 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굳이 동기 속달 보낼 필요 없죠. 그죠? 보내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발신주의라면 뭐 등기 속달이 아니라 막 제주도로 뭐 일본으로 막 하와이로 막 돌려버리겠죠. 그러면 의뢰 안 받았더라도 이미 뭐가 생긴 거예요? 효과가 생긴 거죠. 그래서 발신주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신주의를 원시로 채택하지 못하고 무엇을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나에게 뭔가 의사표시가 올 거란 사실을 예견하고 있다면, 예측하고 있다면 굳이 도달주의를 취하지 않고 발신주의를 취하는데, 그게 뭐냐면 답장이에요. 뭐가 발신주의냐면 답장이 발신주의예요. 을이 갑에게요, 뭔가를 보냈어요. 뭔가를 보낸 것의 답장이라면 을은 자기에게 무엇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뭐하고 있어요?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답장이 뭐가 돼요? 발신주의인 거예요. 그럼 답장이 뭐가 있느냐? 교재 보시면 기억, 제한 능력자와 법률행위란 상대방의 확답, 촉구에 대한 제한 능력자 측의 확답. 다시 말하면 촉구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라고요? 발신주의. 뒤에는 설명드릴 거고, 디귿.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뭐죠? 확답.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예요? 발신주의. 어딘지 아시죠? 그죠? 84페이지잖아요. 그죠? 84페이지. 그죠? 84페이지 관련 조문까지 읽었는데, 관련 조문 밑에. 그죠? 2번. 그죠? 찾으셨죠? 그죠?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중요한 걸 하고 있습니다. 뭐가 발신주의입니까? 답장이 기억, 제한 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의 확답, 촉구에 대한 제한 능력자 측의 확답은 촉구에 대한 답장인 확답이 뭐라고요? 발신주의다. 이런 얘기고. 디귿번.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은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이 뭐라고요? 발신주의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촉구,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이 뭐라고요? 발신주의다. 이렇게 되는 거고. 1번 채무 인수 승낙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 이것도 뭐예요? 답장이죠. 미음번 격제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의사표시한 계약의 성립시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을이 갑에게 먼저 뭘 했다는 얘기죠? 청약을 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청약에 대한 답장인 뭐는요? 승낙은 뭐예요? 발신주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원칙이 뭐예요? 도달주의고 예배가 뭐예요? 발신주의인데 뭐가 발신주의라고요? 답장. 따라서 촉구, 최고에 대한 확답이 발신주의고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도 뭐예요? 발신주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로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사원총의 소집 통지가 발신주의예요. 먼저 이 사원이라는 말뜻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단법인의 구성원을요 줄여가지고 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민법에 나오는 사원은 직원이 아니에요. 누굴 말해요? 사단법인의 구성원이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사단법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주식회사예요. 그러면 주식회사의 구성원은 누구를 말할까요? 주주를 말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사원총회 하면 주주총회를 생각해야 돼요. 사원총회 뭐라고요? 주주총회. 사원총회를 노조지표로 이해하시면 아주 이상해져요. 그죠? 자, 사원총회를 뭘 말한다고요? 주주총회. 그러면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뭐라고요? 발신주의.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주가요 1000명이에요. 그러면 1000명 모두가 참석해야지만 주주총회 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1000명 모두에게 반드시 소집통지는 해야 돼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빼고 소집통지라면 그것은 뭐예요? 그 주주총회는 무효예요. 그러면 반드시 소집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1000명 모두에게 도달시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소집통지를 뭐 하면 돼요? 발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총회 소집통지는 도달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발신주의를 취하는 거죠. 그죠?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그죠? 간단하죠? 원칙이 뭐예요? 도달주의고 예배가 뭐예요?
발신주인데 크게 답장과 사원 중에 소집 통지가 뭐라고요? 발신주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성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뭐가 나옵니까? 도달주의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원칙적으로 도달이 돼야 의사표 효과가 발생하는데 도달이 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상대방 집에 영역 내에 진입을 했고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요지 가능한 상태, 알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아직 그 내용을 알지 못했더라도 도달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요주의의 다른 점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요주주의. 알 필요까지는 없고 알 수 있기만 하면 뭐예요? 된다. 이게 뭐예요? 도달주의인 거죠. 그래서 아까 달라지는 거는 요주주의는 손에 들고 있더라도 몰라요. 그럼 뭐예요? 땡이었는데 도달주의는 손에 들고 있어도 몰라요. 그래도 어떻게 의미가 없는 거다. 왜요? 손에 들고 있다면 명백히 집의 영역 내에 뭐예요? 진입했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뭐예요? 알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죠? 도달의 개념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상대방 본인이 직접 받는 거 물론 도달이지만 동거하는 가족이 받거나 가정부가 받는 것도 뭐예요? 도달이다. 왜냐하면 상대방 뭐에 진입한 거예요?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한 거니까. 그래서 우병우, 그죠? 우병우 그 인간이 뭐죠? 특검 출석 통지서를 안 받기 위해서 지만 도망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족까지 싹들이 도망갔죠. 왜냐하면 가족이 받더라도 뭐가 돼버려요? 도달돼 버린 거기 때문에 불축석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도망가는 이유는 상대방이 받는 것만 도달된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가정부가 받는 것도 뭐죠? 도달된 것으로 봐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받았다 하더라도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첫째, 즉시 회수해 버렸어요. 자, 이거 어떤 문제냐면 가정부가 받았습니다. 받고 받자 갑이 옆에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 회수해 버렸어요. 그러면 요지 가능성이 결여되죠? 그죠? 원래 내용은 뭐냐면 자기는 2층에 살고 있고요. 1층에 을이 사는데 지가 을에게 뭐죠? 우편으로 뭐죠? 통지서를 보냈어요. 근데 갑이 어떻게 지켜보고 있다가 가정부가 받자마자 바로 뭐 해버렸어요? 뺏어버렸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뭐 할 틈이 없었어요? 읽어볼 틈이 없었으니까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니까 뭐 되지 않는 거죠? 도달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취인이 불명예해요? 수취인이 안 적혀 있어요? 자, 이런 얘기죠. 편지가 왔는데 저한테 온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한테 왔어요. 안 뜯어보죠. 그러면 안 뜯어본다는 말은 내 손에 들고 있다 하더라도 뭐가 결여가 돼요?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니까 뭐 되지 않는 거죠? 도달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민등록지에 배달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거주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주민등록지에 배달됐더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었다면 뭐가 결여가 됩니까?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니까 이것도 뭐 되지 않는 거죠? 도달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도달된다면 집의 영역 내 진입될 뿐만 아니라 요지 가능성까지 있어야 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우측에 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 판례는 뭐냐면 다른 얘기.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누가 입증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집의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을이 주장한다면 을이 입증하면 되고요. 갑이 주장한다면
갑이 입증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을은 쉽죠. 을은 여기 찌렁하고 보여주면 끝이에요. 근데 갑은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 필요하고 등기 우편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내용 증명 우편이 배달이 되고 등기 우편이 배달이 되고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된 것으로 뭘 해주냐면 간주를 해줘요. 이에 반해서 일반 우편,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관한 추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교재 우측에 있는 박스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1번, 2번 해가지고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배달됐으면 뭐죠? 도달된 것을 간주해 주고요. 2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는 것도 뭐죠? 도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병우 씨가 만약에 도망간 게 아니라 집에 있으면서도 안 받아요. 그것도 뭐예요?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법을 아니까 아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가족을 데리고 도망가 버린 거죠. 그죠? 왜요? 가족이 받더라도 뭐예요? 도달되니까 가족과 함께. 도망간 이유는 뭐예요? 집에 있는데 안 받으면 뭐예요?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니까 아예 뭐죠? 아싸라게 잠적해 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도달이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나오는데 1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2번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지만 이겁니다. 주민등록지에 배달됐지만 실제로 뭐 하잖아요? 거주하지 않으면 도달되지 않는다는 판례고 그 다음에 3번 판례는 요거죠. 보통 우편은 도달에 대한 추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 판례는 요겁니다. 즉시 회수. 가정부가 받자마자 바로 뭐예요? 회수해버렸으면 요지 가능성이 거래됐기 때문에 뭐 되잖아요? 도달되지 않고요. 5번은 수신인 기재가 명료하지 않다. 요거죠. 수취인이 안 적히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이것도 안 읽어본다. 도달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6번 판례는 뭐 큰 의미 없죠. 그 다음 도달주의 효과 1번 의사표시 철회입니다. 철회가 뭐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도달이 돼서 이미 효과가 발생했다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고요. 도달되기 전에는 아직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으니까 철회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2번 의사표시가 불착, 도착되지 않았다. 연착, 늦게 도착했다. 누가 책임져야죠? 표의자가 책임질 문제고요. 3번 발신 후 사정 변경이 나오는데 잘 나오는데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요 사이에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도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또 갑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그래도 도달하게 되면 뭐예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표의자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도달이 되면 당연히 뭐예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작년도 시험 문제는 여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6번 기계장치 읽어볼까요? 이메일 혹은 전자문서 등 기계장치를 통하여 의사표시가 전달된 경우에도 의사표시 도달 시기에 관한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면 이메일이든 문자든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다면 이미 뭐가 돼요? 도달된 것이고 그 내용을 뭐 할 필요까지는요? 알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이메일을 보내면 예를 들어서 다음이면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에 들어오죠. 저는 아직 몰라요. 그죠? 근데 나중에 제가 뭐예요? 로그인을 하죠. 로그인을 하고 열어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메일이 왔어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을 클릭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되죠. 그러면 누가 저는 모르지만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포털 사이트에 들어오는 순간 도달된 거냐? 아니면
로그인을 해가지고 편지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도달된 거냐? 아니면 그 내용을 읽어봐서 그 내용까지 알아야 도달되느냐? 1, 2, 3번 중에 언제 도달된 거예요? 1번이라는 얘기죠. 자, 왜냐하면 제가 모른다 하더라도 저의 편 다음이라는 그 이메일에 들어왔으면 말이 안 나오네. 지배 영역 내에 뭐예요? 진입한 것이고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요지할 수 있는 상태죠. 따라서 아직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뭐가 돼요? 도달된 것이 효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심할 것이 뭐냐면 딱 보니까 대충 기분 나쁜 내용이에요. 읽지도 않고 그것을 뭐 해버렸어요? 삭제해버렸다. 그래도 이미 뭐죠? 게임 끝난 거다. 안 읽었더라도 뭐가 돼요? 도달된 것이고 의사표 효과는 뭐죠? 발생한 거죠. 그죠?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가 오면 문자 왔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뭐예요? 휴대폰을 긁어서 읽어본다. 언제 도달되는 거죠? 문자 왔다 하는 순간 뭐죠? 도달된 거다. 왜냐하면 요제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 나오는데 조심할 게 있어요. 일단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도달되니까 상대방에게 요지 능력이 필요한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편지를 지가 직접 받긴 했지만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백지다. 그 내용을 읽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된 거니까 뭐 되지 않은 거예요? 도달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도달되려면 최소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요지 능력이라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수령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수령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개새끼도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령 능력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 내용을 요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뭐죠? 수령 능력인 거예요. 교재 보시면 의에 보시면 의 1번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라 함은 타인의 의사표시 내용을 뭐 할 수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뭐죠? 수령 능력이라고 하고 결코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수령 능력이 결여가 된 사람을 없는 사람을 수령 무능력자라고 하는데 누가 수령 무능력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모든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수령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는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냐면 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도달을 안 시키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보호받기 싫다는 사람은 굳이 말릴 이유는 없으므로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는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뭐가 존재하냐면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고요. 법정 대리인이 안 때는 그때는 도달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이므로 받아봤자 뭐 되지 않습니까? 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거 가능하고요. 법정 대리인이 안 때는 뭐가 됩니까? 도달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4번 보시면 이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 나오죠. 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우병우 씨 사태를 보면서 이제 뭘 알게 됐냐면 이놈이 가족과 함께 뭐요? 도망가 버리면 이거를 도달시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 뭘 할 수 있냐면 우측에 있는 뭐죠? 공시송달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검에서 공시송달을 할까 말까를 고민했었어요. 법정 보시면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우병우는 누군지는 알죠? 근데 문제는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이거잖아요. 도망가는 바람에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뭐 할 수 있습니까?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는요. 법원에다가 청구하고 법원 게시판에다가 2주간 게시하고요. 그래도 2주가 지나게 되면 뭐한 것으로 도달된 것으로 간주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언제 공시송달하는지만 알면 돼요. 언제 합니까? 과실 없이 누군지 모르거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공시송달할 수가 있다까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확인 문제가 나옵니다. 읽어 풀어볼게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표의자가 매매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에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맞네요.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니까 그가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력이 생긴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은 아니고요. 3번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은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해 주니까 의사표에 기재된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예요. 4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표의자가 발송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죠. 따라서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 효력이 없다라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지 의사표시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질문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대리로 갑니다. 101페이지죠. 일단 대리는요 어려워하십니다.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러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렵고 힘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대리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리에 대한 개념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세종시 가서 아파트 좀 사라 라고 대리권을 주면 갑을 본인이라고 하고 을을 대리인이라고 해요. 근데 을이 세종시 와서 아파트를 보러 다녀보니까 병의 아파트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병과 만나서 매매계약 법률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매매 대금은 누가 줘야 되냐면 갑이 줘야 되겠죠. 또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이전 등기도 누구한테요? 갑에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매매계약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했지만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한다 같은 효과는 누구에게? 본인에게 직접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의처럼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고요. 특징은 그 효과가 자신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발생한다는 것이 주된 특징인데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이게 좀 반쪽짜리라는 거죠.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한다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대리인이 스스로 의사를 표시한다는 얘기고요. 이 의사를 표시하려면 이 대리인은 스스로 뭘 하게 되냐면 의사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리인인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죠? 요걸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대리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타인을 위하여 대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리인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사 결정의 주체는 누구예요? 대리인이니까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누구만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져야 되고 갑이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리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일해 주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뭐죠? 사자가 되는 거죠. 2번 대리제도의 기능이 나오는데 이 대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 있어요. 그러면 의리 친권자면 얘는 뭐예요? 미성년자죠. 그 말은 법정 대리에 있어서 본인은 약간 띨띨하신 분들이죠. 따라서 법정 대리는 본인의 능력을 뭐 하냐면 보충해주는 기능을 수행하죠. 네가 내 대신 세종 가서 아파트 좀 사라 이렇게 임의적으로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임의 대리인인데 임의 대리인을 통한다면 갑은 서울에 앉아 있으면서도 세종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고요. 제주도에 있는 땅도 살 수가 있으니까 하고자 하는 일을 좀 더 폭넓게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대리는 사적 자치를 확장하기도 하고 보충하기도 하는데 확장하는 것은 무슨 대리가요? 임의 대리가. 보충하는 것은 무슨 대리가요? 법정 대리가 하는 거죠. 2번 대리와 구별을 해야 될 제도에서 1번 뭐가 나오죠? 간접 대리가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포도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근데 포도를 농사를 지었는데 직접 팔기가 어려우니까 을이라는 상인을 찾아가서 내 포도 좀 팔아주셔. 판매를 뭐 했냐면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포도를 갖다 주겠죠. 그럼 을은 포도를 자기 가게에다 놓고 파는데 어떻게 파냐면 자신의 이름으로 파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 받아다가 직구처럼 해서 파는 거지 갑의 포도인데 제가 대신 파는 겁니다 라고 말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이름으로 팔아요. 근데 어느 날 병이라는 손님이 와가지고 포도 참 좋네요 해가지고 을과 병이 포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 을은 갑으로부터 받아든 포도를 병에게 인도해 주고요. 병은 대금을 누구한테 주냐면 을한테 주는 거죠. 근데 특징은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이 돈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 뭐죠? 갑의 돈이에요. 따라서 갑에게 돈을 주고 그 돈에서 뭐만 띄게 되냐면 수수료만 띄게 되거든요. 따라서 돈을 받아도 내 돈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타인의 계산으로 이런 말을 쓰고요. 특징은 일반적인 대리는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하면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은 갑과 병 간에 직접 발생되는 데 반해서 이 경우에는 포도를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갑과 병 간에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통해서 인도되고 을을 통해서 대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간접 대리라고 하는 거죠. 차이점 아시겠죠? 다시 한번요. 을이 세종시 와가지고 병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 요 매매 계약의 효과인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은 갑과 병 간에 직접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대리를 정확하게 뭐라 그러냐면 직접 대리라고 하는데 반해서
이 경우에는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했을 때 그 포도를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는 갑과 병 간에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통해서 전달되고 을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죠? 간접 대리라고 하는 거죠. 아주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간접 대리란 행위자가 누구 이름으로요? 자신의 이름으로. 무슨 말이라고요? 지 것처럼 판다는 얘기죠.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무슨 말입니까? 돈을 받아도 자기 돈이 아니란 얘기죠. 타인의 계산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그 법률 효과도 자기에게 기속한 후 돈은 누가 받아요? 지가 받는 거죠. 취득한 권리 등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위탁 매매업이나 운송 주선 등이 있고요. 위탁 매매만 기억하시면 되고 보통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자신의 이름을 타인의 이름으로 그러면 뭐예요? X. 타인의 계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그러면 뭐예요? X. 요거로 바꿔기죠. 자, 지 것처럼 파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파는 거예요. 타인의 이름으로 파는 게 아니고요. 돈을 받아도 자기 돈이 아니에요. 타인의 계산이지 자기의 계산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점 주의하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대리와 구별되는 일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실 때 큰 의미 없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자예요.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사자예요. 사자라는 말은 사극에서 가끔 나와요. 그죠? 뭐 옛날에 황산벌 영화를 보면 개배기가 장군 사자를 보냈습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사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심구름꾼 이런 얘기고 결국 개념 뭐냐면 갑이 의사를 결정했고요. 이렇게 자신이 결정한 의사를 을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표시하고 있다면 이 사람 우리가 뭐라냐면 사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대감마님이고 을이 말뚝이고 벽이 뭐죠? 안방마님인데 말뚝아 안방마님 오시오거라 라고 했더니 을이 안방마님 대감마님이 오시란 뎁쇼라고 얘기했다면 얘는 뭐죠? 사자다. 왜냐하면 오라 가라는 의사결정을 누가 한 거죠? 갑이 한 것이지 을이 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뭐예요? 사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가 내 대신 세종시에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대리인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아파트를 구입할 것인지 어느 금액에 구입할지 스스로 뭘 하게 돼요? 의사를 결정하게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네가 세종시에 있는 뭐랄까요? 뿅간다 아파트 302동 1303호를 2억 5천에 사라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뭐예요? 사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했어요? 갑이 했고 의리한 것은 아니니까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아파트를 사라고 시켰던 이놈이 갑한테 전화했어. 아 근데 뿅같아 아파트 살까 말까요? 갑이 사. 그랬더니 사고. 얼마에 살 거예요? 2억 5천에 사. 그래서 얘는 대리인이 아니라 뭐인 거예요? 사자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리를 공부할 때 공부는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대리를 공부해놓고 자꾸 머릿속에 뭘 떠올리냐면 사자를 떠올리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엉뚱하게 틀리게 되고 이상해지는 거니까 주의하시 바라고 그래요. 흔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은 대부분이 대리인이 아니라 뭐예요? 사자인 거예요. 만약에 이 대리인과 사자가 헷갈린다면 이 대리를 뭐로 집어넣어서 이해하시는 게 좋냐면 친권자로 집어넣어서 이해하는 게 편해요. 그잖아요. 그죠? 아들내미가 와서 엄마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먹지 마. 살쪄. 그죠? 엄마 오락해도 돼? 1시간 만에 숙제해야 돼? 다시 말하면 대신 아이스크림 먹어주는 게 대리인이 아니죠. 먹을지 말지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대신 오락해주는 게 대리인이 아닙니다.
오락할지 숙제할지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대리니까. 만약에 대리인 개념 나는 참 헷갈린다 그러면 차라리 누굴 집어넣으세요? 친권자를 집어넣어서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대리의 가장 대표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친권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리 교재는 뭐 개념을 떠나가지고 뭐까지 나와요? 박스까지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리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행위 능력이 필요해야 될 텐데 우리 민법 117조는 특별히 대리는 행위 능력이 필요 없다라는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리는 뭐까지는 필요 없어요? 행위 능력까지는 필요 없지만 뭐는 필요해요? 의사 능력은 필요한 거죠. 왜요? 반드시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은요. 행위 능력 필요 없어요. 본인은 의사 능력 필요 없어요. 왜요? 의사결정은 갑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을이 하는 거니까요. 친권자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그죠? 본인은 효과를 받는 사람이기만 하면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을이 세종시 와서 병가 매매 계약할 때 갑이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의사 무능력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빠져 자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의사결정은 갑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을이 하는 거니까요. 이에 반해서 사자에서 본인은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능력 필요하고요. 그죠? 또 법률행위도 누가 하는 거냐면 본인이 하는 거니까 행위 능력 필요해요. 그렇지만 사자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지 않으니까 의사 능력 필요가 없고요. 법률행위도 의리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갑이 한 것이니까 행위 능력 필요 없어요.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박스 보시면 본인 구별해가지고 효과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사제에서는 누가요? 본인이. 대리에서는 누가요? 대리인이. 그죠? 본인의 능력에서 사자에서 본인은 뭐가요? 행위 능력이 필요하지만 대리에서 본인은 뭐만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고 또 행위자의 능력에서 사자는 행위 능력도 의사 능력도 필요가 없지만 대리는 행위 능력은 필요 없지만 뭐는요? 의사 능력은 필요하고 의사의 흠결 사자는 누가 의사결정했죠? 본인이 결정했으니까 본인과 본인의 의사결정 가지고 비교하고 대리는 누가 의사결정했죠? 대리인이 했으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의사표현도 마찬가지죠. 이거 외워야 돼요?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거 외우시면 아주 헷갈려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의사결정의 주체가 대리에서는 누구죠? 대리인이고 사자에서는 누구죠? 본인이다를 가지고 이해하실 문제지 외울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5초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표가 나와요. 자, A라는 법인이 있는데요. 갑이라는 대표 이사가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다. 법률 행위를 하면 이 효과가 법인에게 직접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무엇과 똑같아요? 대리하고 같아요. 다른 점은 뭐냐면 법인과 이사는 한 몸이란 얘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법인도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 행위를 해야 되는데 법인은 행위를 할 손과 발이 없어요. 그래서 손과 발과 같은 역할을 할 기관이 필요한데 그게 누군 거예요? 대표인 거죠. 따라서 이사가 행위를 하면 그 효과가 법인에게 기속되는 이유는 이사 행위가 이코로 누구예요? 법인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이 몸통이라면 대표는 뭐예요? 손과 발과 같은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본인과 대리는 독립된 법인격체인데 반해서 대표는 법인의 뭐죠? 기관이고 법인의 손과 발과 같은 일을 해준다는 점에서 뭐죠?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나오게 되냐면 대리는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인정이 돼요. 대리는. 왜요? 대리는 뭐라고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뭐에 대해서만요?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따라서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근데 대표의 행위는 이코로 누구예요? 법인 행위니까 대표가 하는 행위라면 그 행위가 법률 행위든 그 행위가 사실행위든 그 행위가 불법행위든 다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허용되는 범위가 뭐죠?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뭐에 대해서만요? 법률 행위 한해서만 허용되지만 대표는 대표 행위가 이코로 법인 자신 행위이므로 대표가 한 행위는 모두 누구에게요? 법인에게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률 행위든 사실 행위든 불법 행위든 대표는 허용된다는 점에서 뭐가 있어요? 차이점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간접 점유는 해당 부분을 거고 큰 의미가 없고 3번 대리제대 본인에서 본인행위설 대리행위설 나와 있는데 이거 의미 없는 거야. 안 읽어봐도 되는데 나오니까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입니다. 왜 행위를 대리인이 했는데 그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겉보기에는 의리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한 거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뭐죠? 본인 행위설인 거예요.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민법은 누가 의사결정했죠? 대리인이. 누가 법률행위를 한 거죠? 대리인이. 근데 그 효과가 왜 갑에게 기속돼요? 민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뭐죠? 대리인행위설이고 우리 민법 무엇을 채택하고 있죠? 대리인행위설. 그래서 우리는 의사결정도 대리인이 한 거고 법률행위도 누가 한 거죠? 대리인이 한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예요. 1번 법률 행위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왜요? 법률행위는 대리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뭐에 대해서만요?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대리가 허용되는 거죠. 그러면 니은번에서 가족법상 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겠죠. 왜요? 혼인한다, 이혼한다 같은 의사결정은 누구만요? 본인만이 할 수 있고 남이 대신 결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뭐 드라마 보면 가끔 엄마가 이혼하래요 이런 것도 나오긴 하지만 이혼할지 안 할지 오로지 누가 결정할 문제? 대리인이 결정할 문제죠. 그 다음에 2번 예외에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법령이 나오는데 니은번 가족법상 행위 말씀드렸고요. 기억은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 근로계약과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친권자의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재밌어요. 제대로 말씀드리면 과거의 산업혁명기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분업화 자동화가 이루어지니까 공장에서 어른들은 싹 잘리고요. 아이들만 고용해요. 옛날에 그 찰리 채플린 모던 타임즈 영화 보면 맨날 뭐만 하죠? 나사만 조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단순 작업을 하게 되면 굳이 숙련된 근로자나 성인은 필요 없고요. 애들 데려다가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인들은 다 자르고 뭐예요? 아이들만 고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초창기 때는 근로자들도 반발했는데 나중에 이게 적응을 해요. 그래서 근로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엄마 아빠는 집에서 열심히 뭐예요? 애만 낳고 그 애를 어디다 취업시켰어요? 공장에다가 취업시켜서 그 아이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뭐죠? 엄마 아빠는 먹고 사는 일이 막 벌어지게 돼요. 어디서요? 유럽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친권자의 근로계약과 임금 청구에 대한 대리권을 뭐요? 박탈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친권자도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뭐는 하지 못해요?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일 없죠.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애를 학교에 보냈지 공장에 보내시던 분들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유럽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알바 계약 같은 거 해가지고 오히려 뭐죠? 보호를 못 받고 돈 띄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부모가 개입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뭐죠? 그냥 외국 거는 뭐죠? 좋다고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고요. 아직도 이런 나라 많죠? 그저 중남미 쪽 아몬드 먹기 말기 운동 있어요. 왜냐하면 아몬드를 까야 되는데 누가 까냐면 아이들이 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안 하기 뭐 이런 운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준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근데 주의할 게 있는데 1번 보시면 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 의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제에 대해서는 의사표시 규정이 유추 적용되므로 대리가 허용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읽으셨죠? 다시 위에 원칙을 볼게요. 기억. 대리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하나여 허용된다. 그죠? 그러면 위에서는 법률행위 한해서만 허용된다고 해놓고 또 밑에서는 뭐예요? 준법률행위 허용된다 나왔으니까 두 문장이 모순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다시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 의사의 통제와 간념의 통제에 대해서는 의사표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까지만 끊으셔야 돼요. 허용된다는 지워버리고 유추 적용된다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결정할 일이 있는 의사표시가 있는 법률행위 한해서만 대리가 어떻게 해요? 허용되는 거예요.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대리가 허용되지는 않아요. 다만 의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는 의사표시와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유추 적용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추 적용된다는 말은 뭐냐면 아니지만 끌어다 쓴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대리가 허용되진 않지만 그 규정이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유추 적용된다는 뜻에 불과한 것이지 유추 적용되니까 대리가 허용된다 이러면 문제 풀 때 또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대리는 뭐에 대해서만요? 법률 행위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겁니다. 다만 의사의 통제와 간념의 통제는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 될 뿐이에요? 유추 적용될 뿐입니다. 까지 기억하시기 바라고 나머지 사실행위 대리 허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도 뭐가요? 대리가 허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대리의 종류해 가지고 나오는데 대리의 종류부터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